무슨 소리예요? 돌아가셨댔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아직은 돌아가시지 않은 거야. 아니, 이가 도대체 뭔 소리예요? 내 얘긴 오늘 돌아가신 걸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언제 돌아가신 걸로 해요? 지금 그걸 생각하는 중이야. 지금 돌아가신 어머님이 차 안에 계신데 당신은 참. 어머님은 사실만치 사신 거야. 인생 70 고래이라 했는데 그 70에서 자그만치 10년이나 더 사셨어. 자식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호상이야. 그러나 저러나 언제 어디서 숨을 거두셨을까요? 마장동에서도 괜찮으셨는데.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김문수 작가님의 단편소설 온천 가는 길에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김문수는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2단 부흥으로 당선되어 등단했습니다. 작품집으로는 성흔, 졸밥, 물레나무꽃, 증묘 등이 있습니다. 현대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 조연현 작가상, 동인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한눈에 보아도 빈동임에는 틀림없으나 서울 냄새는 풍기지 않았다. 읍단의 시골의 한 변두리 동네로 짐작되었다. 자네 짐작이 맞네. 저 동네와 내가 무슨 관계라도 있습니까? 신인이 대답을 주지 않아 나는 슬며시 무안해졌으므로 구형의 화면에서 해답을 찾기로 했다. 동네를 관통하는 골목이 클로즈업된다. 승용차들이 간신히 비껴갈 수 있는 정도의 너비다. 그 골목으로 눈에 익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구르고 있다. 아, 국장님 차잖아. 나는 반가워 소리쳤다. 승용차의 뒷부분이 화면의 중앙에 비춰진다. 번호판이 보인다. 틀림없는 국장의 차다. 국장의 차는 서행으로 골목을 500m쯤 뚫고 나가다가 멈춰선다. 그리고 차의 앞문이 양쪽에서 열린다. 오른쪽에서는 과일 바구니를 든 국장의 부인이 내리고 왼쪽에서는 국장이 내린다. 차의 문들이 양쪽에서 쾅쾅 거의 동시에 닫힌다. 부인의 차 앞쪽을 돌아 열쇠 고리를 오른쪽 검지에 걸고 뱅뱅 돌리고 있는 국장에게로 다가선다. 당신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알았지? 국장이 다가선 부인에게 말하나 그녀는 대답이 없다. 얼굴에도 별바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엉뚱한 말을 한다든지 하면 절대로 안 돼.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만사 오케이야. 알았지? 알았다고요. 그럼 가자고. 국장과 그의 부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차 앞쪽의 샛골목으로 접어든다. 그들의 걸음이 멈춘 곳은 그 샛골목의 오른쪽 세 번째 집 앞이다. 오른쪽 문설주에 혹처럼 붙어있는 벨을 누른 것은 국장이다. 벨 위에 붙어있는 문패 이름은 국장과 성씨가 같고 돌림자가 같다. 형님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큰일이야. 이 세상에 당신 고집 꺾는 사람도 있어요? 국장과 부인이 나직한 소리로 말을 나눈다. 곧이어 빗장 벗기는 소리가 나고 대문이 열리며 환갑 나이로 배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나이 차이도 차이려니와 입성을 비롯한 차림차림이 국장의 부인과는 천양지판이다. 가난해 쩐 모습이다. 아이고 대련님. 여인이 오른손으로는 국장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부인의 손을 잡으며 대문 안으로 끌어들인다. 웃음으로 깊게 파인 주름 탓에 금세 나이가 한 서너 살쯤
더 들어 보인다. 형수님, 고생이 많으셨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국장과 그 부인이 한마디씩 한다. 고생은 뭔 고생. 서울살이에 어떻게 자주. 언제 떠났는데 이렇게 일찍 다 왔어요? 어젯밤 전화를 받고 나니 영 잠이 와야죠. 그래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떠났죠. 아이고 딱하지. 빈속의 그 먼 길을. 여인이 연신 혀를 차대며 곧 밥을 안치겠다고 한다. 아침은 휴게소에서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사먹는 밥이 오죽하려고. 아침을 사 먹었다는 부인의 말에도 여인 얼굴에는 걱정이 풀리지 않는다. 형수님, 저희들 걱정은 마십시오. 어머님은 어떠세요? 어젯밤보다는 좀 차도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어디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야지. 그건 그렇고 그럼 점심이나 빨리 해야겠구먼. 여인의 얘기가 끝남과 동시에 화면이 사라지고 형광구의 회전 속도가 빨라졌다. 내가 국장님 모친께서 살아 계실 때로군 이라고 속말을 하자 신인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국장님의 어떤 형님 댁이죠? 맏형네 집이지. 신인이 내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나는 국장과 닮은 얼굴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국장의 좁은 이마에 비하면 시원하다 할 정도로 넓은 이마긴 했으나 다른 때는 누구라도 씨도둑은 못한다는 속담부터 떠올리게끔 닮아 있었다. 상제가, 그것도 맏상제가 술 주정을 하다니. 그것도 이틀밤이나 꼬박 세운 호상한테. 나원 기가 막혀서. 나는 국장 모친 장례 때 그에게 받은 술 주정을 생각하며 속으로 한마디 했다. 그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네가 서운했던 거야. 술은 좀 했었지만 주정이 아니었네. 아니 그게 주정이 아님 뭡니까? 주정받은 건 바로 납니다. 도대체 신인이 뭡니까? 어디 그 모습이나 한번 봅시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애처댔다. 그렇게 애처댔는데도 그것이 애침이 되지 않아 나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다. 다시 한번 말하겠네. 자네는 지금 자네 체내에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아껴야만 할 처지야. 이 암흑 속에서 헤어나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면 무슨 힘으로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곳의 1초는 자네가 가진 시계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길 수도 있네. 무슨 얘기냐 하면 저 화면을 통해 여러 가지 잡다한 장면을 다 보게 될 것인데 그걸 자네 시계로 따진다면 엄청난 시간이 되지. 그러나 이곳 시계로는 불과 몇 초, 길어야 몇 분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조금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특히 흥분하지 말게 모쪼록 내 말 명심하게나. 나는 신인의 말을 거역할 생각이 없었다. 그만치 그 말에 오염이 서려 있었던 때문이었다. 형광구가 다시 화면으로 바뀌었다. 국장 가족들은 병석에 둔 노모를 가운데 두고 빙 둘러앉아 있다. 국장 내가 병석의 왼쪽에 그 맏형 내에는 오른쪽에 자리하여 마주보고 있으며 남편들과 동행하지 못한 두 딸은 발치에서 무릎을 세우고 앉아있다. 만약 둘째 형님이 오셨더라면 제 의견에 찬성하셨을 겁니다. 걔는 내 의견이 아니라 내 의견에 찬성했을 거야. 국장과 그의 형은 계속해 입씨름을 벌였다. 글쎄 이 비좁은 집에서 어떻게 큰일을 치르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까? 더구나 요즘 같은 겨울철에. 국장의 언성이 높아지자 그의 형도 언성을 높인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얘기도 있다. 비좁으면 비좁은 대로 일을 당하면 다 치르게 마련이야. 그러니
어머님을 모셔갈 생각일란 아예 말란 말이다. 이가 없으면 물론 잇몸으로도 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가 있는데 왜 잇몸으로 삽니까? 형님이 뭐라 하셔도 전 이왕 내려온 김에 꼭 어머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성한 사람에게도 차 타는 일이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닌데 공연히 길에서 일을 당하려고 그러냐?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머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알죠.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시니까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서울로 모시고 가겠다는 겁니다. 글쎄, 안 된대도. 찰 곱게 몰면 괜찮습니다. 어머님 계신 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죄스런 노릇이니 내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고 이제 다른 얘기나 하자꾸나. 딴 방으로 옮겨 매듭을 지어야죠. 국장이 맏형의 옷소매를 잡으며 일어선다. 개미 쳇바퀴 도는 꼴이지 뭔 얘기를 더 하자는 게냐. 형님 뜻을 따르든 제 의견을 쫓든 일단 나온 얘기니 결정을 봐야지 않습니까. 국장이 맏형에게 얘기하고 나서 형수 쪽으로 얼굴을 돌리더니 다시 입을 연다. 형수님, 귀찮으시겠지만 저 방에다 찻상 좀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이 형광구로 바뀌었다가 살아나자 국장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다. 병석의 노모를 제외한 조금 전의 가족들이 찻상을 가운데로 하고 꽃잎처럼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다. 어머님 앞이라 까놓고 얘기를 못했다만 지금 어머님께선 어떤 상태냐 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야. 보면 모르겠니? 맏형이 얘기를 끝내고 찻종을 들어 입술에 붙이며 국장의 얼굴을 살핀다.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눈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더욱 서두는 겁니다. 이 비좁은 집에서 일을 당하기 전에 돌아가실 때라도 좀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의 말을 받아 부인이 맞장구를 친다. 만약 형님 댁에서 큰일을 치른다고 해보세요. 장정 4~5명만 둘러앉아도 꽉 찰 텐데 어떻게 그 많은 손님을 받겠어요. 더구나 날씨라도 추워보세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양반 손님이 오죽 많아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이 넘는다고요. 대충 계산해 봤더니만 500에서 600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님들을 교통도 불편한 이 총구석까지 내려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부엌일만 해도 그렇지 형님네 부엌에서 어떻게 음식을 장만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합니까? 아까 찻상 차릴 때도 좀 도와드리려고 했더니만 들어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런 판인데. 국장이 부인의 발끝을 급히 채뜨린다. 우리 주방이야 운동장이지요. 게다가 누님 2분도 서울 가까운 데 사시니까 제 집에서 큰일 치르는 게 편하시고요. 안 그래요? 국장이 2 누님을 번 차례로 바라보며 동의를 구했으나 그녀들은 얼굴에 난처한 빛만 나타낼 뿐 말이 없다. 재수씨, 우리 입장도 생각하셔야죠. 남들이 뭘 하겠어요. 오늘 내일 하는 노치네를 아우에게 떠넘겼다고 욕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아주버님이랑 형님께서 그 어려운 병 수발을 도맡아 해오셨으니 이제부터라도 얼마를 사실 줄은 모르나 사시는 동안만이라도 저희가 모시겠다는 거죠. 여태까지 잠자코 있던 형수가 입을 연다. 형제간에 부모 보시는 일을 서로 떠넘기는 요즘 세상에 자네 말만 들어도 고맙지만 말만이 아니라 오늘 모시고 가겠다고요. 저희는 내려올 때 이미 그렇게 작정을 하고 왔어요. 내 말은 그렇게 되면 욕을 먹는 건 우리보다 동서내란 얘기야. 낱말하기 좋아하는 입들이 뭘 하겠어. 모시려면 진작 모실 일이지
다 돌아가시게 되니까. 국장이 형수의 말을 자른다. 다 돌아가시게 되니까 며칠 보시고는 생색내고 효자 소리 들으려고 했다고 욕들을 한단 말씀이죠. 남들이야 뭐라든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전 단 며칠만이라도 어머님 살아계실 때 효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남의 입이 무서워 효도를 못한단 말입니까? 형수님도 참. 맏형이 대신 나선다. 그게 효도냐? 효도는 계시던 데에서 편하게 돌아가시게끔 가만 놔두는 게 효도야. 형수가 덧붙인다. 의사 선생님도 그랬어요. 오래 사셔야 앞으로 보름 안팎이라고. 그래 그런 분을 지금 서울로 모시고 가겠다니. 맏형이 다시 받는다. 내 말대로 서울로 모시고 간다고 치자. 돌아가시면 어차피 대 모시고 내려와야잖니. 물론 대 모시고 와야죠. 선산이 여기 있으니까. 그게 뭐 힘드는 일입니까? 사실 우리 선산이 여기 있지만 이곳이 타양이나 뭐가 다릅니까? 형님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선산이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셨지만 형님에게도 여기가 타양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내 사업 얘기가 나오냐? 그래 좋다. 우리 얘긴 백날 해봐도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쟤들 얘기 좀 들어보자꾸나. 쟤들이라고 무슨 수가 있겠냐만. 니들 생각도 좀 말해봐. 맏형의 눈길이 두두이 동생의 얼굴을 번 차례로 쓸어댄다. 새 같은 눈으로 오빠를 바라보며 큰딸이 먼저 입을 연다. 우리야 어디 말할 처지가 되나요? 출가 애인이라 유구무원이다 그 말이냐? 그것도 그렇지만 여태 한 번도 딸 노릇을 하지 못한 제가 이제 와서 무슨. 큰딸이 코맹맹이가 되어 말끝을 맺지 못하자 작은딸이 그 말을 잇는다. 저도 언니랑 같은 생각인데요. 전 큰오빠 말씀이 옳은 것도 같고 동생 얘기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전요 엄마가 너무너무 고생하셔서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만 큰오빠랑 큰올케 언니를 보면 그 말도 다 헛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효자 효부한테 계시다 임종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국장과 부인의 키운 눈이 그녀의 얼굴로 쏠린다. 내 말대로 우리가 효자 효부는 못되지만 그래도 어머님께선 우리한테 계시다가 임종하시는 게 좋겠지? 하지만 오빠, 엄마가 우리 때문에 평생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돌아가신 뒤에라도 좀 호강하셨으면 싶기도 해요. 막내 오빤 그래도 국장님이시니까 문상객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올 테고 조화가 들어와도 더 들어올 테고 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 모르겠네요. 환해졌던 맏형네의 얼굴에 그늘이 지는 것과는 반대로 국장네의 얼굴에는 회색이 감돌았다. 그때 갑자기 화면이 사라지며 형광구가 쾌속으로 회전했다. 그러나 이내 형광구는 다시 화면으로 바뀌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국장의 승용차와 도로 양쪽에 펼쳐지는 황량한 들판 그리고 듬성듬성 눈으로 얼룩진 야산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모친을 모셨다면 저렇게 달릴 리가 없는데 결국은 그 고집도 꺾이고 말았군 그래 하고 내가 생각했다. 천만의 말씀. 그럼 모친을 모시고 간단 말입니까? 물론이지. 신인의 얘기가 끝나길 기다렸다는 듯이 화면에 국장의 모습이 비쳤다. 졸지 좀 마. 당신이 꾸벅꾸벅 졸아 대니까 나까지 졸리잖아. 국장이 운전대를 잡은 채 오른쪽 팔꿈치로 부인의 왼쪽 가슴을 툭 치며 말한다. 어머, 휴게소는 지났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럼 커피 좀 마시고 가요. 물론이지. 당신 벨트를 풀고 어머님 좀 잘 살펴봐. 곧 휴게소라면서요. 그럴까? 그럼 휴게소에서 살펴보도록 하자고. 화면이 아주 잠깐 끊겼다가 되살아났다. 국장과 부인이 휴게소 식당 앞에 서 있다.
졸립다면서 식사를 하면 식곤증 때문에 더 졸릴 거 아니에요. 형님하고 입씨름한 게 무려 5시간이라고. 입씨름 하느라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단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좀 참아요. 커피나 마시고요. 어떡할까? 식사는 서울 가서 해요. 집에 가서? 누가 집에 가서 하겠어요? 그럼? 당신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었는 그 집 있잖아요. 마장동에. 아, 암소갈비집? 그래, 그게 좋겠군. 국장과 부인은 식당 앞에서 발을 돌려 커피숍으로 향한다. 차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그들은 느긋하게 커피를 즐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을 모시고 온 건 100번 잘한 일이야. 잘한 일이고 말고. 국장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는다. 난 자꾸만 겁이 나요. 잘못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잘못될 일이 뭐가 있어. 어차피 돌아가실 분인데 만약 형님 댁에서 돌아가셔 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얘긴 그만하세요. 귀에 딱쟁이가 지겠다고요. 그리고 당신은 어머님께서 곧 돌아가실 경우만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당신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죠? 글쎄,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랬잖아. 나야말로 당신의 그런 걱정 때문에 귀에 못이 박히겠다고. 자, 그런 쓸데없는 걱정으로 공연히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가자고. 국장이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끄면서 자리에서 일어선다. 바뀐 화면에 새로 비친 장면은 식당 양쪽에 마주 앉은 국장과 부인의 모습이다. 그들의 식탁은 빈 석쇠와 빈 그릇 그리고 수북하게 쌓인 갈비뼈 등으로 애넘느레했다. 더 잡숫겠어요? 우리가 먹은 게 몇 인분인 줄 알기나 알아? 4인분이지만 난 그중에서 딱 2대밖에 먹지 않았다고요. 살찐다고 안 먹은 게 누군데 갈비 뜯잔 얘긴 자기가 꺼내놓고서. 내가 갈비 먹고 싶댔어요? 당신이 배고파 죽겠다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이 집에 오겠지요. 그러나 저러나 어머님께선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부인의 말에 국장은 입에서 빼난 이쑤시개를 아무렇게나 식탁 위로 던지며 대답한다. 괜찮지 않으면 정신도 못 차리는 양반이 도망이라도 갔을까봐. 그래도 차 안에 너무 오래 혼자 계시게 했잖아요. 어머님이 지금 혼자 계신다고 심심한 걸 아셔? 서운한 걸 느끼셔? 그런 걱정은 말고 형님 댁에 전화나 좀 걸고 와. 전화는 왜요? 그 꼬장꼬장한 양반이 마음이 안 놓여 집에 전화라도 걸면 곤란하잖아. 아무도 없는 빈집에 조심해 잘 보느라고 이제야 서울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집에 도착하는 즉시 또 전화를 하겠노라고. 계산도 좀 하고. 국장이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뽑아 부인에게 건넨다. 그리고는 화면이 지워졌다. 바뀐 화면에 잡힌 장면은 국장의 집 차고였다. 차에서 내린 국장이 뒷문을 열고 담요자락을 들어올리다가 깜짝 놀라며 담요자락을 놓치고 만다. 여보! 국장이 다급하게 부인을 부른다. 트렁크 속에서 짐을 꺼내다 말고 부인이 국장에게로 급히 다가선다. 왜 그래요? 국장이 대답 대신 담요자락을 젖힌다. 해골과 다를 것이 없는 노인의 창백한 얼굴이 화면 가득 확대되었다가 서서히 작아진다. 국장의 손바닥이 노인의 이마에 얹힌다. 이마에서 뗀 손이 코끝으로 옮겨진다. 국장의 왼쪽 팔을 잡고 서 있는 부인의 몸이 와들와들 떨리고 있다. 마치 진동이 심한 기계 위에 올라서 있는 꼴이다.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 국장이 한풀 꺾인 목소리로 대답한다. 아유 무서워. 쉿.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거야. 국장이 오른쪽 검지를 세워 입에 붙여
중자를 만들어 보인다. 무슨 소리예요? 돌아가셨댔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아직은 돌아가시지 않은 거야. 아니, 이가 도대체 뭔 소리예요? 부인의 얼굴에 짜증이 가득인다. 내 얘긴 오늘 돌아가신 걸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언제 돌아가신 걸로 해요? 지금 그걸 생각하는 중이야.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들어가서 차근차근 따져보자고. 국장이 부인의 애투 소매를 잡아 끌며 정원으로 통하는 문을 빠져나간다. 그들은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 앞에 이르른다. 핸드백에서 꺼낸 열쇠로 현관문을 따고 있는 부인에게 국장이 묻는다. 애들은 지금 용평 스키장에 가 있는 게 확실하지? 저희 삼촌이 오늘 데리고 간댔어요. 왜요? 애들을 불러드리려고요? 부인이 현관으로 들어서며 반문한다. 불러드리긴 오늘 밤에라도 돌아오면 어쩌나 싶어 물어본 거야. 이천댁은? 아침에 당신도 들었잖아요. 친정조카 결혼식이 내일이라 내일 밤에나 돌아올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 내가 깜빡했어. 그러고 보니 미리 알고 짠 일처럼 일이 척척 잘 맞아떨어지는군. 일이 착착 잘 맞아떨어지다뇨? 지금 돌아가신 어머님이 차 안에 계신데 당신은 참 속도 편하오? 편하지 않으면 어머님은 사실 많지 사신 거야. 인생 70 고래이라 했는데 그 70에서 자그만치 10년이나 더 사셨어. 자식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호상이야. 그러나 저러나 언제 어디서 숨을 거두셨을까요? 마장동에서도 괜찮으셨는데.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야. 당신 이리 와서 좀 앉아. 국장이 거실 소파에 쿵 소리가 나게 앉자 부인도 그 앞자리에 따라 앉는다. 그리고는 따지듯 묻는다. 당신 큰댁에 면목이 없어 오늘 돌아가신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 그게 뭔데요? 오늘이 일요일인데다 지금이 몇 시냐 하면 4시가 다 됐다고. 요즘 일요일에 집에 붙어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 연락이 된데도 문상 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오늘 하루를 공치면 모레가 발인이니까 내일 하루밖에 조문객을 받을 수가 없잖냐 말이야. 그래서 내일 새벽에 돌아가신 걸로 하잔 얘기지. 그러면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조문객을 받을 수가 있잖아. 안 그래? 그럼 결국은 4일장이 되는 셈인데 4일장이 어딨어요. 오늘 돌아가신 걸로 하고 5일장으로 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이 딱한 사람아,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지. 그러잖아도 저놈이 뭔가 꼬투리 잡힐 일을 하지 않나 하고 눈들을 잔뜩 키우고 있는 판인데, 그래 내가 5일장으로 어머님을 모셔보라고. 가정일의 준칙을 어겼네 어쩌네 난리들을 칠 게 뻔하지 않냐고. 국장이 담배를 피워물고 계속해 입을 놀린다. 그러니까 내 얘긴 어머님이 내일 돌아가신 걸로 하면 3일장이 된단 말이야. 오늘 밤 12시만 지나면 내일인데 몇 시간 늦게 돌아가신 걸로 하면 어떠냐 이거야. 문상 받는 시간이 길수록 이게 더 쌓일 게 아니냐고. 국장이 오른손 엄지와 검지끝을 맞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인다. 어머님 덕에 상납금을 만들자 이거잖아. 아침에도 어머님 모시러 갈 때 그야말로 귀에 딱쟁이 않도록 얘기를 했건만. 그걸 못 알아들어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난 어머님이 오늘 이렇게 돌아가실 줄은 정말로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잠자코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그러면 그게 곧 어머님과 당신이 날 차관으로 만드는 일이 되니까. 그럼 어머님은 차 안에 그대로 모셔놓을 거예요? 그럴 수야 없지. 그렇잖아도 지금 내 서재로 모셔올 참이야. 그래도
4일장이라는 건 없는 건데. 4일장이 정 당신 마음에 걸리면 5일장을 3일장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 내일 모레, 그러니까 화요일에 돌아가신 걸로 하면 실제로는 5일장이지만 3일장이 되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해요. 애려 그게 낫겠어요, 여보. 5일장이든 4일장이든 어머님부터 모셔다 놓고 결정을 하자고. 아이고, 전 무서워요. 걱정 마. 나 혼자 모셔올 테니. 혼자서 어떻게 해요? 아까 형님 댁에서 차로 모실 때 안아보니까 어찌나 가볍던지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 따로 없더라고. 국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으며 그 모습은 이내 사라졌다. 착잡한 마음으로 회전하는 형광구에다 눈길을 꽂고 있는 나에게 신인이 물었다. 자네가 그 장례식의 호상을 맡았었으니 묻네만. 그래, 며칠장이었나? 3일장이었습니다. 그건 바깥에 알려진 거고 실제로는 며칠 만에 장례를 치렀느냐 말일세. 아까 본 대로라면 그 어른이 일요일에 돌아가셔서 수요일에 발인을 했으니까 4일장입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자네는 자네 모습도 볼 수가 있네. 신인의 개기 어린 웃음이 한참 이어졌고 그 웃음이 끝나자 화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처음에 화면을 채운 것은 국장의 2층 양옥이다. 그리고 정원을 비롯해 집안 곳곳이 차례로 소개된다. 빈소로부터 비롯된 조화의 행렬이 대문 밖까지 이어져 있다. 그것은 그릇에서 넘쳐흐른 음식물을 연상시킨다. 거실에는 석 대의 전화가 마련되어 있고 전화기 앞에는 우리 직장의 젊은이들이 붙어 앉아 있다. 그들은 부음을 전하랴 상가에 위치며 차편, 발인 날짜와 장지 따위를 알리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빈소 입구의 접수 테이블을 맡은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잇따라 밀려드는 조이금 봉투 때문에 진탐을 빼고 있다. 내가 분향소에서 나온 50대 사내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보아하니 막내 아들이 모친을 모셨던 모양이군요. 그렇죠? 내가 그를 빈자리로 안내하며 대답한다. 예, 우리 국장님께선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내가 그에게 술을 권한다. 형님이 둘씩이나 있는데 어째서 막내가 모친을 모셨나요? 그만치 효심이 두터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20년을 넘게 모시고 살았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마상제가 내 얘기에 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볼 수가 없다. 내 뒤에 서 있기 때문이다. 사내가 권하는 술잔을 받으며 나는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도 아무한테도 그런 내색을 안 하지요. 저희들도 이번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복이 드는 효자입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막내가 부모를 모시는 일은 옛날에도 드물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선 5년도 넘게 모친의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시고 내가 잔을 비우고 사내에게 권한다. 그러고 나서 끊었던 얘기를 잇는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선 뒤에 서서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있던 마상제가 내 등떨미를 움켜쥐고 일으켜 세운다. 나는 그 느닷없는 폭력에 놀라 뒤를 돌아보다가 한층 더 놀랐다. 폭력의 주역이 다른 사람도 아닌 상제였기 때문이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야 이놈아, 대체 네 놈이 누군데 우리 집안 사정을 그렇게 잘 알아? 나는 영문을 몰라 호통치는 마상제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 너 이 녀석 어제부터 계속 헛소리만 짓거려 대는데 오늘 한번 맛 좀 볼 테냐? 전 국장님을 모시고 있는. 야 이놈아, 찢어진 아가리라고 아무 얘기나 함부로 짓거려도 되는 줄 알아?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입니다. 주위에 있던 문상객들은 물론 우리 사무실에서 나온 직원들까지도 그냥 구경만 하고들 있다. 내가 뭔지 상제를
화나게 한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표정들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국장과 둘째 상제가 빈소에서 뛰어나온다. 둘째 상제가 맏상제를 끌고 가며 말한다. 상복 입은 처지에 왜 이러세요? 국장은 나를 끌고 밖으로 나간다. 대문께까지 끌려 나온 댁에 국장이 말한다. 미안하네. 자네가 좀 참게. 우리 큰형님께선 상을 당하고 보니 어머님을 못 모신 죄책감이 드시는 모양이야. 그래 못하시는 술도 한잔하고 그러다 보니 엉뚱하게 자네에게 화풀이를 하게 된 모양이야. 이젠 내가 어머님 병 구안한 얘기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겠네.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나? 국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됩니다만 술에 취하셨어. 내가 대신 빌겠네. 화를 풀게나. 하지만 맏형님께선 뭔가 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오해를 풀어드려야만. 국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내게 말한다. 자네한테 뭔 오해가 있겠나. 술이 취하신 거야.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발인 아닌가. 혹 우리 형님께서 자네한테 서운한 얘기를 하시더라도 나는 벙어리요 기머거리입니다 하고 꾹 참게. 물론 나도 우리 형님에게 신경을 쓰겠네만 제발 부탁하네. 알겠습니다. 국장이 내 등을 툭툭 치곤 안으로 들어간다. 나는 화를 사귀지 못한 얼굴로 어둑신한 대문간에 선 채 담배를 피우고 있다. 내가 연거푸 내 뿜어대는 담배 연기 탓이기라도 한 듯 화면이 뿌옇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곧 형광구로 바뀌었다. 자네가 자네 모습을 보니 기분이 어떤가? 글쎄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끄럽습니다. 자네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네. 이제 그만 볼 수는 없습니까? 봐야만 하네. 그래야만 여기에서 나갈 수가 있거든. 형광구의 회전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화상이 어렸다. 국장이 운전을 하고 나는 그 옆에서 잠에 빠져 있다. 그런 채로 얼마쯤 지나자 운전대를 잡은 국장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국장님, 졸지 마세요. 나는 가슴이 조여 끝내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물론 밖으로 나오지 않는 소리였다. 아니나 다를까 차는 중앙분리대를 향해 달린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 직전에 국장은 졸음에서 깨어난다. 당황한 그가 핸들을 획 꺾는다. 그 바람에 차체는 빗금을 긋듯이 갓길을 향해 질주한다. 이번에는 차체가 브레이크를 밟을 틈도 없이 갓길을 벗어난다. 그리고는 마치 자동차 묘기라도 연출하듯 도랑 위를 날아 바다 위로 떨어져 달리다 멎는다. 밭은 고속도로면보다 2미터쯤 얕다. 다행하게도 가깝게 뒤따르던 차량이 없어 충돌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사고 현장을 목격한 뒤 차들은 나몰라라 하고 슝슝 그냥 달린다. 한 10분 아니 20분쯤 지났을까. 차 앞문이 열리며 국장이 굼뜬 동작으로 나오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상처를 입지 않은 멀쩡한 모습이다. 그는 열려있는 운전석 쪽의 문으로 상체를 들이민다. 차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 내가 벨트에 묶인 채 죽은 닭처럼 축 늘어져 있다. 국장은 그런 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내 몸에서 벨트를 풀고 운전석 쪽으로 잡아 끈다. 국장님, 오른쪽 문을 열고 그쪽으로 끌어내세요. 나는 다시 소리 질렀다. 내 귀에도 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가 화면에 전달될 리가 없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다. 이 사람아, 흥분하지 말게. 저 장면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과거야. 신인이 내게 말했다. 그럼 전 이미 죽은 목숨입니까? 아직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그렇다면 저는 살아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의 제 목숨은 어떤 상태입니까? 계속 자네 모습을 지켜보게나. 나는 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국장은 안간힘을 써 나를 운전석까지 끌어다 옮겨놓는다. 그리고 벨트로 나를 묶는다. 국장이 내 오른쪽 뺨을 너댓 번 찰싹찰싹 갈겨댄다. 그래도 나는 깨어나지 않는다. 국장이 오른쪽 다리를 끌다시피 절어대며 깊이 파인 바퀴 자국을 따라 밭을 지나고 도랑을 건너 갓길로 기어오른다. 가까스로 갓길에 올라선 국장이 양팔을 하늘로 뻗어올리고 마구 흔들어댄다. 그러나 10대쯤 되는 차량들이 그냥 지나치곤 한다. 그래도 그는 끈기 있게 팔을 흔들어댄다. 이윽고 봉고차가 그의 구원 요청에 응하기 위해 저만치 앞에서부터 갓길로 들어서며 속력을 줄인다. 그리고는 국장 옆에 와 멎는다. 봉고차의 창유리가 내려진다. 국장이 열린 창으로 고개를 디밀다시피 하고 뭐라고 짓거려댄다. 그러나 그 소리는 질주하며 뿌려대는 차량들의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 봉고차에서 3명의 청년들이 내려와 민첩하게 밭으로 뛰어내린다. 살아있어. 심장이 뛴다고. 그럼 빨리 옮겨. 두 청년의 뒤에서 나를 넘겨다 보던 사내가 말한다. 두 청년이 나를 끌어내 그 사내의 등에 업히게 한다. 나를 업은 사내가 가쁜 숨을 쉬며 뛰다시피 하여 봉고차로 향한다. 내가 봉고차 뒷좌석에 눕혀진다. 봉고차 옆에 주저앉은 국장도 그들의 부축으로 운전석 옆에 올라앉는다. 나를 업고 온 사내가 시동을 걸고 차를 전진시킨다. 나머지 두 사내는 누워있는 나를 돌볼 수 있게끔 의자 등받이를 반대편으로 젖혀놓곤 앉는다. 그들은 한결같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계속 나의 용태를 관찰하고 있다. 운전석의 젊은이가 국장에게 묻는다.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글쎄 난 모르겠소. 저 친구가 운전을 했고 난 잠이 들어있었거든요. 눈을 떠보니까 차가 밭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리는 좀 어떻습니까? 부러진 것 같지는 않고 심하게 삔 모양이요. 뒤에 분도 심장이 뛰고 있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기적이죠. 사고가 난 지는 오래됐습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깨어난 게 한 20분 전이요. 구원을 청해도 그냥들 달아납디다. 참 세상인심. 운전하시다 좋은 모양이죠. 아마 그랬을게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고 했거든요. 그래 내가 몰겠다고 했더니만 걱정할 것 없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또다시 나도 모르게 고함을 질러댔다. 그런데 여태까지와는 달리 나는 내 목소리가 목구멍을 넘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고함은 아니었어도 조그맣게 들리기까지 했다. 그때였다. 화상을 잃은 형광구가 내 눈앞에서 쾌속으로 회전하며 차츰차츰 멀어지고 있었다. 축구공만하게, 테니스공만하게, 탁구공만하게, 그리고 콩알만하게 작아지더니 저 멀리 까마득한 곳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신인에게 말했다. 맨 처음에 주유소에서 급유할 때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볼 수 없느냐고. 그 장면만을 녹화해서 내가 가질 수는 없느냐고. 정신이 드는 모양이야. 뭐라고 웅얼거리는데 무슨 소린지 영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내게 들린 것은 분명 그 신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잠결에 듣는 옆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나는 눈을 떴다. 야, 눈을 떴어. 눈을 떴다고? 내 가슴에 손을 넣어 심장이 뛰는 것을 확인했던 바로 그 청년이 소리질렀다. 나를 묶고 있던 안전벨트를 풀어준 사람이 그 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나를 업었던 청년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옆에서 국장이 몸을 비틀고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